파트 6. 응징과 보상, 함께하는 인연들. 1. 또 다른 인연들. 싸움을 유심히 지켜보던 정미가 세 사람에게 다가와 우석을 보며 이 아가씨 너무 탐나서 반드시 내 사람으로 곁에 두고 싶은데 누구야? 하고 물었어요. 정미는 단순한 응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엮인 인연들이 앞으로 공사장의 판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우석은 예, 사장 누나 하며 웃더니 이 예쁜 꼬마 아가씨는 검도 구장에서 만났는데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깜찍한 꼬마예요. 검도 5단의 전통무예까지 전수받은 고수라 나는 적수가 안 됩니다. 자세한 소개는 나중에 하자며 우선 명훈이를 사무실로 데려가 치료부터 누나가 해주세요. 이어 깡패들부터 정리하겠다는 듯 이놈들 깨워서 다짐받고 나서 연반장 이놈도 깨워 사무실로 데리고 갈게요 하고 덧붙였어요. 그러자 미경은 오빠 이처럼 예쁜 꼬마 봤어? 나이가 몇인데 겨우 1살 많으면서 꼬마래 하고 눈을 흘겼어요. 우석은 웃으며 미경에게 이 누나는 내가 세상에서 너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장님, 아니 누나 양정미 31살이고 너보다 훨씬 아름다운 몸매의 고귀한 분이야. 인사해. 미경은 안녕하세요. 저 21살 S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학년 장미경입니다. 아까는 갑자기 제 옷을 부탁드려서 죄송했어요. 정미는 가볍게 웃으며 아니에요, 반가워요. 좀 이따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하고 명훈을 데리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우석은 미경이 건네준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훑어보며 내일 너랑 같이 아침 10시에 검도장에 가야겠다. 꽤 중요한 일인 모양이야. 오늘 저녁은 나랑 밥 먹고 정미 누나랑 너랑 이야기 좀 하고 늦으면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덧붙였어요. 미경은 정말? 하며 얼굴이 환해지더니 아싸, 오늘 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늦게까지 놀다가 가야지. 그 사이 깡패 5놈이 하나둘 정신을 차리자 우석은 다시는 이 근처 얼씬도 하지 마라. 너희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이 아가씨가 조금만 더 화났으면 너희는 다 반병신이 됐을 거다. 예쁘고 연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알겠냐? 하고 꾸짖자 고참놈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고참은 머뭇거리다 연반장이 고향 후배라 찾아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며칠을 사정해서 도와주게 됐습니다. 와보니 다들 좋은 분들 같은데 대체 연반장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하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어 저는 신촌에서 활동하는 35살 박운석입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만 앞으로 뵙게 되면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내밀었어요. 우석은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고 그래, 만날 일은 없겠지만 난 신우석이다 하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받았어요. 자세한 건 알려줄 수 없고 그놈은 오늘 나한테 병신이 되어 가진 재산 전부 몰수당하고 한강에 빠지게 될 거다. 여기서 일하는 어린 아가씨들 상대로 성폭행, 성추행의 월급 갈취까지 나쁜 짓은 다 해놓고도 반성할 줄 모른다. 오늘은 한 아가씨 아버지의 수술비까지 갈취한 돈 되돌려받기로 한 날이었는데 어설픈 이놈들 데리고 온 거다. 내가 어떤 처벌을 하든 간섭할 생각 말아라. 끼어드는 놈은 다 죽는다. 알겠냐 하고 차갑게 선을 그었어요. 그럼 이만 가봐라 하자 저도 약자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며 고참이 우리는 연반장이 그런 나쁜 놈인 줄 몰랐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피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조직에도 이곳은 건드리지 말라고 전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뒤 부하들을 데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이 피눈물의 진실, 시작된 응징. 우석이 연반장 놈에게 다가가니 깨어나 이미 모든 정황을 파악했는지 심각하게 겁먹은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우석은 낮게 말하며 야, 너 일어나. 나 따라와. 미경이와 함께 앞장서 사무실로 들어가자 연반장 놈이 비틀거리며 뒤따라 들어왔어요. 사무실에는 정미가 명훈의 치료를 마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석은 연반장을 마주보고 처벌에 관한 내용을 하나씩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괴롭히거나 고의로 상처 주는 짓은 하지 않았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돕고 살아왔다.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지켰다.
이 험한 공사장에서 그 원칙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또 누군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에 따른 응징은 반드시 했다. 남을 짓밟기 위한 응징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우석은 굳은 얼굴로 정미와 미경, 명운을 차례로 바라보며 지금부터는 누나도 그 누구도 내 행동에 개입하지 말아달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반장을 다시 보며 자, 사족은 빼고 내 처벌 이야기를 하자. 내가 오늘까지 약속 지켜서 돈 가져오라고 했지. 대답해. 연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예 하고 답했어요. 그럼 돈은 어디 있지? 그 돈으로 마포에 점포 하나 사고 남은 돈은 술집에서 하며. 말을 흐리자 우석이 성큼 다가가 연반장의 가슴을 발로 힘껏 차버렸습니다. 뭐? 점포? 술집? 야, 이 새끼야. 그 돈은 은지 아버지의 목숨 살릴 수술비와 약값인데 하며 다시 한번 주먹으로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마포의 점포 등기 문서는 어디 있고 현재의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숨김없이 말해.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연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략 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며 점포 등기 문서는 집 장롱 서랍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내가 그날 약속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하자. 연반장은 울면서 살려달라며 지금 당장 점포 문서 가져와 이전하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우석이 다가가 뺨을 세차게 때리며 뭐야 이 새끼 살려달라고 넌 은지가 울면서 몸부림치고 때론 사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말해 하며 다시 한번 가슴을 발로 차니 사무실 바닥에서 멀리 날아가 떨어졌어요. 말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어 우석이 다가가려 하자 연반장은 잠시 침묵하고는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하며 은지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때론 상냥하게 할 때는 더욱 괴롭히고 욕하며 때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 다 빼어 술집에서 술 먹고 아가씨 팁 주고 돈 떨어지면 다시 가서 추행하고 어루만지고 저항하면 일 못하게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추행을 참는 것을 보며 난 그런 모습을 즐겼습니다. 때론 블라우스를 찢기도 하고 바지를 내리기도 하였으나 은지의 심한 저항에 오히려 내가 맞아서 얼굴에 멍이 든 적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정민은 불쌍한 은지 어떻게 해야 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미경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삼켰고 명우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온몸이 떨릴 만큼 분노했지만 우석이 개입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 울분을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잠시 모두를 둘러본 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너는 뭐라고 답했는지 그대로 말해라. 한 글자라도 틀리면 넌 이 자리에서 죽는다. 그러자 연반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혹독한 응징을 받고 모든 재산 몰수되며 감옥에 갈 거라 했습니다. 우석은 연반장을 내려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명훈이랑 같이 집에 가서 등기 서류 전부 챙겨와. 오는 길에 부동산 사람도 반드시 데려오고 이 자리에서 사장님이 아니라 은지 앞으로 등기 이전할 준비를 해. 30분이다. 그 안에 안 돌아오면 넌 여기서 죽는다. 오늘 내가 데려온 박운석 패거리 손에 죽게 될 거다. 알겠어. 그 말이 끝나자 연반장은 예하고 명훈과 함께 허겁지겁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가고 난 뒤 우석은 정미를 바라보며 은지도 불러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정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직접 가서 데려오자. 은지 도장도 하나 만들어야지. 그렇게 셋은 함께 정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미는 은지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대강 설명해주고 미경을 소개한 뒤 급히 옷을 갈아입게 했습니다. 정미와 미경은 먼저 사무실로 왔지만 우석과 은지는 근처 도장집에 들러 은지의 도장을 만든 뒤 뒤이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명훈이가 연반장과 공사장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사무실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연반장 소유의 상가,
점포를 은지에게 650만 원에 이전하는 명의이전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계약서가 완성되자 각자는 차례로 도장을 찍었고 서류는 한 장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어 연반장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례비 3만 원을 건네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반장에게 점포의 위치와 현재 운영 상황을 묻자 해당 점포는 마포 대단지 D아파트가 한창 들어서고 있는 단지 내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40평 규모로 현재 병원 개업을 준비 중인 사람과 구두 계약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석은 잠시 연반장을 바라보다가 그럼 조건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연반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정식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구두 계약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석은 시계를 한번 보고는 담담하게 연반장에게 말했어요. 지금 5시니 다 같이 그 점포로 가서 직접 확인하자. 그리고 계약자에게 6시까지 점포로 나오라고 연락해. 나오면 사정이 생겨서 이 점포를 조금 전에 이 아가씨에게 매매로 넘긴 상태라고 내 입으로 직접 말해라. 그 말을 듣자 연반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아직도 연반장이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정미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경은 은지의 뒤로 다가가 조용히 등을 쓰다듬으며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켜줄게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석 오빠가 누구도 나서지 말라고 해서 내가 참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없었다면 저런 놈은 영원히 남자 구실도 못하게 만들었을 거야. 미경은 연반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너 오늘 운 좋은 거다 하고 차갑게 말하며 끝까지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우석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서 있다가 정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 누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공사장 모든 작업 중단하고 문 닫고 이놈 데리고 상가로 갑시다. 정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오늘은 일찍 업무 끝내자. 곧바로 정미는 명훈에게 지시했습니다. 야간 작업 인부들은 6시까지 전원 퇴근시키고 오늘은 야간 작업한 것으로 업무 처리해서 격리 담당자에게 바로 알리고 작업반장에게도 전달해. 명훈은 알겠습니다. 하고 급히 밖으로 나가 지시를 전달하고 공사장 봉고차를 사무실 앞에 대기시킨 뒤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장인 정민은 마포에서 일 처리를 마치고 돌아와 오늘 저녁은 희망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정민은 곧바로 희망식당의 윤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7시에 5시 갈 테니 맛있는 고기와 식사 좀 부탁해요 하고 전했습니다. 우석은 연반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가 계약자에게 직접 전화해. 6시까지 점포로 나오라고 해. 그리고는 모두에게 먼저 나가서 먼저 차에 타 있으라고 했습니다. 연반장은 계약자와 통화하며 6시에 점포로 오라고 했고 계약자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도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연반장은 우석에게 약속이 됐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이제 그곳으로 가자고 하며 사무실 문을 잠근 뒤 모두 봉고차에 올라탔고 자리에 앉자마자 명훈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급하게 차를 몰아 공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점포에 도착해 주차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일부 아파트는 이미 입주가 끝난 상태여서 20층인 몇 개 동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동에서는 아직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어서 공사 차량이 분주히 오가고 수북이 쌓인 쓰레기를 정리하는 차량과 인부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반장의 안내로 점포로 가보니 계단 바로 옆에 있어 접근성이 좋아 보였습니다. 2층의 모든 점포에는 이미 분야별 개인 병원의 상호가 이미 걸려 있었고 마치 종합병원을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배치해 놓은 듯한 구조였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주민들은 큰 병이 아니라면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이 상가 안에서 대부분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몇몇 점포는 비어 있었지만 각 호실 앞에는 이미 간판이나 상호가 적힌 거치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6시에 가까워지자 계약 의사가 있는 개업이가 급히 계단을 올라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는 초조한 눈빛으로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은 위치가 좋고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어 각 분야의 개업을 희망하는 의사들이 경쟁하듯 계약을 서두르며
빠른 입주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오는 길에 연반장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급한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연반장을 보자마자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말을 건네며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우선 300만 원입니다. 이거 먼저 받으시고 여기 서명해 주세요. 나머지는 내일 오전 10시에 정식 계약하면 됩니다. 의사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오신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포는 제가 계약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들여 확보한 곳입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죠. 그러자 연반장이 급한 사정이 생겼다는 듯 서둘러 말했습니다. 1시간쯤 전에 이분께 이미 이 점포를 매매로 넘겼습니다. 내일 이분들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반장은 은지와 정미를 차례로 가리켜 소개했습니다. 의사는 그제야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정미와 은지에게 차례로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황어민입니다. 그리고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정미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인은 이 아가씨고요. 저는 이 아가씨의 고종 언니 양정미입니다. 그러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은지도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 나은지입니다. 연반장은 들고 있던 돈 봉투를 허민에게 다시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전 이제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계약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석과 함께 자리를 뜨며 우석은 정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누나, 먼저 식당으로 가서 식사하세요. 난 이놈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그 말을 남긴 채 우석은 연반장을 데리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곧바로 낮에 만났던 박운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부하 셋 데리고 한강 3구역 입구로 최대한 빨리 와. 박운석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분 이내에 거기서 뵙겠습니다. 우석과 연반장이 자리를 뜨자 남은 사람들은 함께 1층 간이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정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계약이 너무 급하게 진행됐어요. 내일 오전에 등기 이전을 마치고 오후 2시쯤 공사장 사무실로 이곳 부동산 담당자와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좀 불안해서요. 그는 연반장에게 돌려받았던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어 안주머니에서 앞서 연반장이 보여줬던 것과 같은 내용의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중 한 장을 정미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가계약서입니다. 사인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미는 서류를 받아 잠시 훑어본 뒤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인은 은지야. 네가 사인해. 은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습니다. 은지가 사인을 하는 동안 허민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31살로 종로에 있는 친척 병원에서 2년간 근무해왔다고 했습니다. 허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연 사장님에게서 전화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돈과 가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온 거라고 했습니다. 정민은 잠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말하자면 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연히 겹쳐서 오후에 갑작스럽게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한편 우석은 연반장과 함께 택시를 타고 한강 인근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박운석이 부하 3명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고 우석을 보자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가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연반장이 함께 있는 걸 보고는 이미 우석에게 대강의 설명을 들은 듯 더 묻지 않고 말없이 있었습니다. 우석이 박운석을 보고 상황은 잘 알 것이니 이놈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결과는 나중에 알려줘. 그러면서 정미 사장의 전화번호를 건네며 필요하면 직접 연락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 다음에 연락할 테니 그때 한번 보자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운석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예,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했어요. 우석은 택시를 타고 희망식당으로 들어서자 정미와 은지, 미경, 명훈이 웃음꽃을 피우며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석이 자리에 앉자 정미가 어떻게 했니? 하고 묻자 우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나도 잘은 몰라요. 하고 웃었습니다. 오후에 만났던 깡패 고참 박운석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고 누나 전화번호로 결과를 알려달라고만 했어요. 아마 조금 있으면 누나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정미와 명훈, 미경은 정말 멋진 묘수였다며 감탄했습니다. 정미는 웃으며 너는 보면 볼수록 참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우석아 나랑 사귀자 하고 웃으며 던졌습니다. 우석은 기다렸다는 듯 그럼 나야 100번 좋죠 하며 정미에게 다가가 얼굴에 뽀뽀하는 신용을 하자 정미는 야 징그러워하며 손사래를 쳤고 그 순간 테이블 위로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미경이 갑자기 조금 큰 소리로 오빠 그럼 난 뭔데? 하며 농을 던지자 우석은 넌 임마 내가 제일 아끼는 꼬맹이 내 동생이지 하자 뭐 꼬맹이 겨우 1살 많으면서 하며 입술을 삐죽였어요. 정미가 그 소리를 받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멋있다. 오늘 밤 그냥 결혼해라. 우리 모두 증인 되어 줄게 하자 우석은 장난스럽게 허리를 펴고 예 사장님 지시 따르겠습니다. 그리곤 두 팔을 벌리며 미경이 앞으로 가니 미경이 엄마야 하며 정미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은지는 그 웃음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며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정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자 식탁의 웃음은 자연스레 잦아들었습니다. 정미가 전화를 들고 여보세요 하자 사장님이세요 하며 낮에 그곳에 가 혼이 난 박운석입니다. 그러자 잠시만요 하며 우석에게 전화를 건넨다. 우석이 전화를 받으며 그래 나다. 하며 어떻게 했니? 하고 묻자 연반장 그놈 다시는 은지양 근처에도 못 가게 조치했습니다. 우측 다리 아킬레스 살짝 손보고 부하 새놈이 그놈 요리해서 병원에 보냈습니다. 아마 한 6개월은 병원 신세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퇴원하면 곧바로 서울을 떠나 지방 어느 소도시나 시골에서 지내며 평생 서울에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보게 되면 그날로 끝이라는 각서도 받았습니다. 우석은 잠시 말이 없었고 식당 안의 소음이 그 짧은 침묵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우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차후에 오늘 만난 아가씨와 형님 한번 모실 기회 기다리겠습니다. 하며 전화가 끊어졌다. 전화를 끄는 우석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미와 명훈, 미경, 그리고 은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모였습니다. 우석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삼상처의 끝, 정당한 보상의 이름으로. 그 말에 은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며 어깨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그제야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민은 우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미경은 아무 말 없이 은지 쪽으로 몸을 기울여 식탁 아래에서 살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말보다 더 확실한 약속처럼 전해졌습니다. 우석은 은지에게 더는 신경 쓰지 말라며 넌 우리 애인 사장님 말씀만 잘 들으면 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미가 이놈의 자식 뭐 애인? 하며 주먹으로 때리는 신용을 하자 우석은 아이고 누나 미안해요. 하고는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그는 식당 선반에 놓인 작은 물통을 가져와 누나부터요. 하며 정미의 물컵에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날 밤 희망식당 안에는 오랜만에 두려움이 아닌 정다운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음을 삼켰으며 은지는 비로소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응징이 아니라 보상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고 은지와 정민은 집으로 돌아와 하루 동안의 일을 곱씹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내일 계약하고 받는 보증금은 아직은 제게 필요 없어요.
언니가 맡아주세요. 저한테는 아직 그런 큰 돈이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 수술 일정이 잡히고 정말 필요할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그 돈으로 아버지 수술 날짜부터 잡으려고 했는데 그땐 정말 제 몸이 망가지기 직전이었고 돈도. 은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삼키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미도 그때 은지가 겪었을 상황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은지야. 오늘 밤까지만 울어. 내일부터는 진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거야. 그 돈 관리는 내가 맡을게. 네가 걱정하지 않도록. 정민은 은지의 등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토닥였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한 은지와 정민은 전날 작성한 계약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때 우석과 미경, 명훈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정민은 차분하게 일정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은지랑 나 그리고 미경이까지 같이 법원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부터 하고 확인 서류 받아오자. 오후 2시에 황 원장 만나서 계약까지 마치면 이제 은지는 정식으로 마포 상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석과 명훈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공사장 점검이랑 일정 조율 좀 부탁할게. 은지는 등기 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점포주의 명의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서류를 발급받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정민은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앞으로 이 공간에서 펼쳐질 원대한 계획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경과 은지, 이 두 아이를 어떻게 곁에 두고 함께 갈 수 있을지 조용히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허 의사와 이곳 부동산 담당자가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허 의사의 눈빛에는 여전히 혹시 계약이 틀어지지는 않을지 모른다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허 의사는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어제 드린 300만 원을 추가해서 보증금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자 정민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한번 맺은 인연과의 약속을 바꾸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처음에 생각하신 조건 그대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식 계약을 진행하시지요. 정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보통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상가에서 상호가 자주 바뀌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오래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서로에게 좋겠습니다. 다만 월세는 주변 시세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 조정하는 방향이 맞겠지요. 정민은 담담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월세라는 건 그 시점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저렴해도 안 됩니다. 비록 자신의 점포라 하더라도 주변 점포들의 평균은 지켜져야 상가 전체가 순리대로 유지됩니다. 제가 이 인근 상가 상인의 대표를 맡고 있어서 이런 기준은 더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하자 부동산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황 이사를 바라보며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황 이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양 사장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때 정미가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해. 주인도 너고 계약 당사자도 너야.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말씀대로 할게요. 그럼 정식 계약서 작성하시죠. 하고 정미가 말하자 부동산 담당자는 서류를 꺼내 계약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전날 받은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700만 원과 당월 월세 70만 원을 은지가 받으면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허 이사가 말했습니다. 입실은 최대한 빠르게 다음 주 중으로 하고 그때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민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월세부터는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은지의 통장 번호를 적은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떠난 뒤
은지는 잠시 서 있다가 받은 돈을 그대로 정미에게 내밀었습니다. 언니가 알아서 관리해주세요. 그렇게 은지의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맥주 한 캔, 가족이 되다. 그날 저녁 희망식당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 하루를 마무리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고,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자 정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그만 먹고 우리 집에 가서 맥주 한 캔씩 하자. 정미는 식당 운영자인 서연에게 다가가 지갑에서 10만원짜리 수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서연씨, 잘 먹고 가요. 여기 밥값이에요. 서연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정미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밥 한번 먹자. 그리고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그날의 자리는 은지가 상가 주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형식도 계획도 없었지만 그들에겐 충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미의 집에 도착하자 모두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정미와 은지는 잠시 방으로 들어가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나왔고, 정미가 은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냉장고에서 뭐 좀 꺼내와. 맥주도. 그 말을 듣고 미경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지야, 같이 가. 두 사람은 냉장고 앞에서 잠시 상의하듯 서 있다가 안주로 먹을 것 몇 가지와 캔 맥주 5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은지는 맥주 한 캔을 먼저 정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언니. 그리고 차례로 모두에게 맥주를 나눠주며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오빠들 정말 고맙습니다. 은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정미는 그런 은지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혼자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뒤 정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족처럼 살게 될 거야. 정미는 손가락으로 순서를 짚듯 말했습니다. 내 다음은 우석이고 그 다음은 미경. 그리고 명훈과 은지를 번갈아 보며 덧붙였습니다. 너희 둘은 동갑이니까 이제 말 놔. 친구해. 우석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게 낫겠다. 명훈아, 잘 챙겨. 명훈은 은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친구다. 은지는 잠시 웃더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래. 좋아. 그날 밤 마신 맥주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가족이 되는 선 하나가 조용히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5. 진주의 진미, 장미경. 21살인 장미경은 현재 S대 컴퓨터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을 오가며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영향으로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는 물론 라틴어까지 자유롭게 구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두뇌를 지닌 학생입니다. 165cm의 키에서 드러나는 운동으로 다져진 균형 잡힌 몸매와 단정한 각선 미, 탄력 있는 피부와 온화한 미소는 보는 이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줍니다. 더욱이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와 겸손함까지 더해져 언제나 주변의 시선을 끕니다. 외적인 매력뿐 아니라 명석한 두뇌와 단단한 내면을 함께 지닌 인물로 말 그대로 모자람 하나 없는 팔방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도 5단에 더해 중국 전통 무예까지 익힌 무술의 고수로 불이나 약자가 부당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질 줄 아는 인물이기도 해요. 남동생은 현재 미국 MIT 공대에서 유학 중이며 부모님은 프랑스 대사 관저에 머물러 있어 미경은 한국에서 홀로 지내며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공부와 더불어 무술 수련 역시 게을리하지 않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오갔습니다. 정미가 주변을 둘러보며 너희들 맥주 마시다 모자라면 더 가져와서 먹어. 그리고는 우석을 바라보며 우석아,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정미는 우석을 식탁 쪽으로 데려가 앉히고 곧바로 미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난 그 애가 너무 마음에 들어. 미경이 얘기 좀 자세히 해줘. 네가 아는 건 전부 말해봐.
우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제가 아는 건 솔직히 많지 않아요. 다만 아버지가 지금 프랑스 대사로 계시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미국 MIT 공대에서 유학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교관 집안이라 어릴 때 여러 나라에서 공부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까지 능통해요. 우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보기엔 장난기 많아 보이지만 어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탐낼 만한 아가씨죠. 잠시 머뭇거리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대시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은데 환경 차이가 너무 커서 감히 생각을 못하겠어요. 게다가 정말 겸손하거든요. 잠시 숨을 고른 뒤 농담처럼 말을 보탰습니다. 아마 강남 쪽 마담 뚜 리스트에는 이미 여러 번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뭐든 숨기거나 자기 자랑하는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S대도 입학할 때부터 계속 장학금으로 다닌다고 들었고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것도 분명 큰 꿈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본인은 그냥 배우고 싶어서라고만 말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데려올 테니 누나가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말을 마친 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정미 누나한테 가봐. 너한테 완전 반한 것 같더라. 동성연애는 하지 말고. 농담 섞인 말에 미경이 눈을 흘겼습니다. 오빠는 매번 날 놀리면 재미있어? 나 아직 순수 그 자체야 순백이거든. 못 믿겠으면 나중에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많은 보석을 가졌는지. 그렇게 말하고는 미경은 정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미가 미경을 보면서 절실한 눈빛으로 자신의 미래의 꿈을 말하며 미경아,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 꿈이 뭐냐 하면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3년 뒤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를 만드는 거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창립 멤버로 삼아서 회사를 키우고 결국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꿈을 매일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 정민은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가 분명한 어조로 이어갔습니다. 너희들 모두 각자의 분야에 맞는 인재로 성장시켜서 각자 최종 책임자가 되게 할 생각이야. 내가 그리는 꿈의 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나도 모르지만 하나씩 이루어갈 작정이야. 잠시 미경을 바라보던 정민은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에게 딱 맞는 자리가 있는 건 아니야. 그래도 널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 널 오늘 처음 봤지만 네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 난 싸움은 모르지만 너의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켜보는 내내 넌 마치 부드러운 춤을 추며 영혼을 움직이는 걸 본 것 같았어. 내 말이 틀린 거니? 그러자 미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업무 관계로 6개월간 중국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외교관이어서 다른 외국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 계시긴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외교적 분쟁이나 우발적인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 매뉴얼을 만들어 자신과 가족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검도 수련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중국에 머물던 6개월 동안 아버지는 가끔 저를 데리고 중국의 전통 무술 수련장을 직접 방문하셨어요. 그곳에서 아버지는 자신을 소개하고 수련생들의 동작을 함께 지켜보셨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계자에게 물어 하나하나 제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다 그 수련장에서 제가 직접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약 5개월 동안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건 싸움이 아니라 도의 무술에 가까운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싸움을 피하고 양보하며 지내는 걸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아마 언니가 느끼셨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었을 거예요. 상대를 제대로 관찰하면 굳이 힘을 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삶을 많이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결국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게 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망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요. 때로는 제게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절실하다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의 불편함을 조금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 해도요. 미경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외국을 길게는 3년 또는 4년, 짧게는 6개월을 이동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는 동안 아버지는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검도를 연마하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그 덕분에 힘이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쓰여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제가 성인이 된 지금 보아도 어머니는 몸매나 피부, 분위기까지 저보다 더 고우시고 단정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잦은 이사 속에서도 가정에 꼭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 불필요한 욕심은 늘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 누군가에게 절실하다면 그건 이미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결국 남을 돕는 일이 언젠가는 다른 모습의 선물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었어요. 다만 저는 아직 그 가르침을 충분히 실천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기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 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정민은 자신이 정말 보배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우선은 내 공부부터야. 지금은 내가 가진 가능성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 정민은 잠시 말을 고른 뒤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대신 은지가 좋은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은지의 영어와 다른 과목들의 공부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매주 2번, 한 번에 3시간 정도로 내가 시간 정해서 수능날까지 부탁해. 과외비는 적당하게 줄 테니. 은지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지금으로선 경제적인 도움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늦어도 3년 후에는 분명 회사의 형태를 갖추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내 도움이 꼭 필요해질 거고, 가능하다면 꼭 내 곁으로 와서 함께 해주길 바래. 미경은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은지는 제게도 동생 같은 아이라 과외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만들어 은지의 공부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미력 하나마 언니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양정민은 미래의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꼭 필요한 인재 한 명을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정미의 따뜻한 마음에 응답하듯 은지의 공부를 돕겠다고 약속했고, 매주 2번씩 한 번에 3시간으로 시간을 정해 수능을 치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외비는 받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우석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은지와 명훈이 나누는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곁에서 보니 은지는 여전히 착하고 겸손하며 어딘가 보호해주고 싶은 여동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누가 너 괴롭히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내가 바로 날아가서 혼내줄 테니까. 명훈이라도 용서 안 해. 그 말에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좀 전에 명훈이가 날 놀렸어요. 우석은 곧바로 명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명훈, 너 내일 공사장 바닥 청소 깨끗이 해라. 은지 놀린 벌이다. 명훈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은지가 형 놀리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우석이 은지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리는 신용을 하자 은지는 깜짝 놀란 얼굴로 어머나 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정미 옆으로 가 앉으며 언니, 우석 오빠가 저 때리려고 해요. 정미는 웃으며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아니고. 은지는 입을 삐죽이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말고 투덜거렸습니다. 언니는 내 말 안 믿고치.
그때 정미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잠깐 앉아봐.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 이번 주 토요일에 여기 들어오고 일요일엔 미경이가 올 거야. 그때 영어 특별 과외 받아. 매주 2번, 한 번에 3시간씩이다. 시간하고 요일은 너희 둘이 정해. 수능 치는 날까지다. 알았지?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긴 한데요, 미안해서요. 정미는 더는 여지를 두지 않고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런 경우엔 무조건 수긍하고 따르는 거야. 그 한마디로 대화는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배려와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6. 밤의 동행, 말하지 못한 진심.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명우는 먼저 자리를 떴고 우석이 미경을 바래다 주겠다고 하자 미경은 우와 오늘은 횡재다 하며 든든한 보디가드가 생겼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그럼 나 업고 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경은 우석의 등 뒤로 다가가 두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늦은 밤, 좁은 골목길, 조용한 공간 속에서 두 청춘 남녀가 주고받는 농담은 점점 더 다정해졌습니다. 우석이 몸을 낮추며 그럼 잘 잡아라 하고 업을 준비하자 미경은 바로 우석의 목을 단단히 감싸며 이제 출발해 하며 무릎으로 우석의 엉덩이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우석은 두 팔로 미경의 허벅지를 받치고 일어서며 미경마님 너무 무겁네요 하고 말하자 이 마당쇠놈이 어디서 마님의 엉덩이를 만질 생각이야. 잔말 말고 가기나 해 하며 미경이 다시 한번 무릎으로 그의 엉덩이를 툭 쳤습니다. 이런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어느덧 미경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우석이 밤이 늦었으니 이만 가볼게. 잘 자라 하고 돌아서려 하자 미경은 우석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오빠 들어와. 차 한잔하고 가. 그렇게 둘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석은 처음 와보는 집이라 미경이 간편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동안 거실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은 미경의 성격과 심성이 그대로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단란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 4사람의 얼굴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우석은 문득 어린 시절 부모님의 희미한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켠이 잠시 먹먹해졌습니다. 미경이 실내복 차림으로 나와 오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하고 묻자 우석은 밤이 늦었으니까 물 한 잔만 부탁해 라고 답했습니다. 미경은 시원한 냉수를 가져와 우석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정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정미 언니를 만나게 됐어? 우석은 잠시 생각하다 말을 꺼냈습니다. 우석은 서울로 오게 된 사정과 일자리를 찾다 들른 이곳에서 깡패들의 횡포를 막다가 인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간단히 전했습니다. 정미 사장 아니, 누나는 내가 지켜줘야 할 좋은 사람이야.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지만 대단한 카리스마와 온화한 품성을 느꼈어. 미래에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비범한 사람 같더라. 나도 능력이 된다면 그 꿈을 함께 가꾸는 일원이 되고 싶어. 오빠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분 같아. 그 말에 우석은 웃으며 그래. 내가 합류하면 내가 매일 업어줄게. 라고 농담했고 미경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또 내 엉덩이 만지려고 하며 웃자 꼬맹이가 무슨 엉덩이가 있다고 만지니? 라며 우석도 웃었습니다. 미경은 장난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시력이 나쁜 거야? 아니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거야? 내가 학교나 시내만 나가도 이 멋진 몸매 보겠다고 대시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살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빠보다 조금만 더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오케이 할지도 몰라. 아직은 안 보이지만. 그 말 속에는 장난스러움과 함께 은근히 드러나는 속마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우석은 잠시 미경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충분히 아름답고 남자라면 누구라도 탐낼 만큼 평생의 동반자로 삼고 싶을 존재야. 나에겐 천사처럼 보여.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미경아, 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험한 공사판에서 지내며 주경야독으로 살아오면서 배운 게 몇 가지 있어. 그중 하나는 내 현재 위치와 처지를 분명히 알고 남을 부러워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거야. 지금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의 환경과 처지에 어울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 우석은 담담하지만 진심 어린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피 끓는 활기왕성한 젊은이야. 하지만 넌 내가 손을 뻗어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정말 하늘에 천국이 있다면 그곳의 천사가 바로 너일 거야.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숨쉬며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감사해.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내 날숨을 내가 들이마시고 내 날숨으로 내가 숨을 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순간들이 나에겐 참 소중해.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당쇠가 되어 지켜주는 것뿐이야.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어. 우석은 부드럽게 미경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넌 내겐 영원한 꼬맹이, 귀여운 동생이야. 이렇게 너를 바라보는 시간이 나는 정말 좋아. 그러니까 너와 격이 맞는 친구를 사귀고 즐겁게 살아. 나는 네가 그렇게 웃고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하고 감사해. 말을 마친 우석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라. 아이고, 벌써 1시가 지났네. 이제 자러 가야겠다.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 미경이 이슬이 맺힌 눈으로 우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가족 말고 남자가 들어온 건 오빠가 처음이야. 오빠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알아. 잠시 숨을 고른 뒤 미경은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오빠 정말 바보다. 난 검도장에서 오빠를 만난 이후 한 번도 오빠의 환경이나 배경을 궁금해한 적 없어. 그냥 꾸밈 없는 모습 그대로가 좋았고 남들에게 없는 오빠만의 매력. 사람을 끌어당기고 믿음을 주는 그 능력이 너무 좋았어. 미경은 잠시 우석을 바라보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이 오빠야. 미경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외교관이라는 특수한 직업을 갖고 계셔서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공부하며 자랐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거치며 살았고 그곳에서는 누구도 부모의 직업을 자랑하거나 숨기지 않았어. 모두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전혀 우쭐대거나 초라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희망에 찬 미래를 꿈꾸며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어. 한국에 와서 느낀 건 너무 달랐어. 사람 자체보다 배경과 부모의 능력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모습이 나에겐 큰 충격이었거든.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친가나 외가에 가끔 들러 인사도 했어. 하지만 매번 들은 말은 비슷했어. 아버지의 신분을 생각해 올바른 처신을 하라거나 격에 어울리는 친구를 사귀고 남편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이었어. 어느 그룹의 차남이 어디서 공부하고 돌아와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든가 다소 문제가 있어도 집안 배경이 좋으면 괜찮다며 미팅을 주선하려는 일도 다반사였지. 그래서 이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잠시 인사만 하고 곧바로 돌아와.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배경이나 조건은 부가적인 요소일 뿐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꿈과 희망을 품고 노력하며 성장하는 존재이지. 남의 도움으로 쌓은 성장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된다고 생각해. 7. 청춘의 설렘은 아직 한낮의 오페라.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의 오빠 모습 앞에서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 잠시 머뭇거리다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멋진 몸매의 아가씨 한번 잡아보지 않을 거야. 미경은 싱긋 웃고는 오빠 잠시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가운과 속옷을 들고 욕실로 향해 샤워하고 나온 미경은 머리에 물기를 수건으로 감싼 채 가운 차림으로 거실의 우석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도 들어가서 씻어. 오늘 밤은 이 동생 재워줘야지. 그녀는 우석을 일으켜 세워 욕실로 등을 떠밀어 넣고는 방으로 가 헐렁한 면 티셔츠와 얇은 실크 잠옷 바지를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욕실 문을 노크한 뒤 문을 열어 조심스럽게 옷을 건네주었습니다. 우석은 얼떨결에 샤워를 마치고 미경이 건네준 옷으로 갈아입은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를 보자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오빠 귀엽다. 나보다 더 귀엽고 예쁜데? 우석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뭐야, 내가 귀엽고 예쁘다고? 이 꼬맹이가. 미경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피곤하잖아. 자러 가자. 그녀는 우석을 자신의 침대로 데려가 눕히고 자연스럽게 곁에 누웠습니다. 오빠, 팔. 미경은 우석의 팔을 베고 누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잘 거야. 나쁜 놈이 날 채가지 않게 잘 지켜줘야 해. 그렇게 말하곤 굿나잇 이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우석은 쉽게 잠들지 못한 채 고요한 숨소리로 잠든 미경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겠지.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지켜줘야 할 사람. 그 생각을 끝으로 우석 역시 천천히 잠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석이 눈을 뜨자 부엌에서 미경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빠 일어났네. 샤워하고 나와서 아침 먹어. 우석이 욕실로 들어가 샤워하려던 순간 새 팬티와 상의 티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 미경이 사온 것임을 짐작하며 그녀의 착한 마음씨를 떠올리자 고마움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우석이 새 속옷을 입고 나오며 언제 사온 거야? 라고 묻자 미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침에 근처 가게에서 대충 오빠한테 맞을 것 같길래 사왔어. 그녀는 국과 밥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맛은 잘 모르겠어. 가끔 내가 해먹는 거야. 먹어봐. 우석이 밥 한 술 떠먹고 국물 맛을 본 뒤 아이, 맛이 왜 이래? 하며 극적인 연출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어 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지상의 맛이 아니야. 왜 이리 맛있는 거야?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건 지상의 맛이 아니라 천국의 맛이다. 미경은 처음 우석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어머, 내가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하며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그의 말을 듣자 눈을 흘기며 웃었습니다. 뭐야, 애들보다 내가 멋있지 않아? 그녀는 일어서며 장난스러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미경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난 학교 수업이 없어. 함께 공사장에 가서 은지 일을 도와주고 잠깐 도장에도 들러보자. 그녀는 우석을 재촉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끝없는 농담과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갑자기 미경이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배야. 우석은 깜짝 놀라 미경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본능적으로 미경을 업으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젯밤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내 배에 무슨 짓 한 거야? 우석은 당황한 얼굴로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내 배 근처도 안 갔어. 그냥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것 같아서 살짝 입술로 떼어준 것뿐이야. 그 말을 듣고 미경은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뭐야, 내 예쁜 볼에 입술을 대고 이건 분명 성추행이잖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오빠 입술은 볼에 대는 게 아니고 내 입에 대야지. 미경은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며 메롱 속았지? 라고 말한 뒤 가볍게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웃으며 걸어가던 두 사람은 어느새 공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정미와 은지가 먼저 와서 여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둘이 같이 왔네? 혹시 어젯밤 신혼 살림 차린 거야? 미경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오빠가 내자는 동안 볼에 입맞춤했다고 실토해서 좀 이따 경찰서 가서 성폭행 신고하려고요. 정미가 야유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너무 심하다. 피 끓는 총각이 너처럼 순백의 처녀를 보고 그냥 있으면 그건 남자로서는 부실한 거야. 키스도 아니고 볼에 입맞췄다고 성폭행 신고한다고. 이어 장난스러운 웃음을 덧붙였습니다. 야, 우석아. 이왕 성폭 행범이 될 거면 이 자리에서 제대로 키스라도 하고 가라. 우리는 못 본 척하고 경찰에 가서 절대로 모른다고 증언할 테니 제대로 멋지게 한번 해봐. 그 말을 들은 미경은 갑자기 자세를 고쳐잡고 한 손으로 가슴을 짚은 채 과장된 목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밝은 대낮에 나 홀로 외로이 이 젊은 옥체가 빛을 잃을 처지로다. 도움 청할 곳 하나 없고 내님은 어디에 계신가? 날 이렇게 홀로 두고 떠난 이 처참한 상황을 먼 훗날 내님을 만나면 고이 바치려 간직해온 20여 년 순백의 몸을 어찌 고개 들어 보여드릴 수 있을까? 서럽고도 서럽도다. 오호, 통제라. 그러고는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며 처량한 노랫말처럼 이어갔습니다. 보고 싶은 내 그리움님은 어디 계시나요? 미경은 재빨리 책상 위에 놓인 TV 리모컨을 집어들며 마치 무대 위의 소프라노처럼 마이크 삼아 입에 대고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며 명훈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미경은 리모컨을 마이크처럼 준 채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고개를 치켜들고 노래하듯 이어갔습니다. 사랑이 처음 싹틀 때의 설렘과 순수한 감정을 담은 Parono me che il mio cuore festosamente imparò. 내 마음이 기쁨으로 배워간 사랑스러운 그 이름이여. 잠시 숨을 고른 뒤 갑자기 목소리를 한 옥타브 높였습니다. 사회와 사랑, 규범을 거부하는 자유선언의 핵심 문장, 베르디 오페라라 트라비아타의 한 소절이었습니다. Sempre libera dei tuoi fogli di gioia in gioia. 나는 언제나 자유로워야 해. 기쁨에서 기쁨으로 날아다니듯 이 순백의 옥체를 누가 감히. 그리고는 스스로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배운 사랑스러운 그 이름이여. 난 언제나 자유롭고 싶어. 기쁨에서 너무 기쁨을 나. 같다. 그런데 그의 눈가에 맺힌 그 몰래 흘린 눈물 하나. 이내 미경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나 너무 같다. 그 순간 미경은 다시 달려나가며 외쳤습니다. 구세주 등장이다. 조금 전의 대사를 다시 섞어가며 연기를 이어가는 사이 은지는 사무실 서랍에서 급히 카메라를 액션! 꺼냈습니다. 액션, 컷, 다시 액션, 오케이.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고 사무실 분위기는 어느새 영화 촬영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말로는 전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늘 그대 곁에. 그때 우석이 장난스럽게 미경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난 어차피 성폭행범들 몸 키스나 하고 감방 가야지. 그러면서 미경의 어깨를 붙잡는 순간 미경은 어제의 싸움 장면처럼 춤추듯 몸을 뒤로 젖혀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미의 뒤로 숨어 언니 두고 봐요 하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정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촬영 잘 됐어. 이거 다음에 중요한 행사 때 보여줄 영상이니까 잘 보관해. 그리고는 미경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아, 넌 정말 못하는 게 뭐니? 하느님도 참 불공평하시다. 재능은 하나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널 보니 아닌 것 같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빗속에서 벌어지는 더욱 충격적인 운명의 소용돌이 파트 7 미래를 위한 씨앗, 그리고 와인 같은 사랑편도 놓치지 마세요. 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기관, 사건은 모두 창작된 허구이며 실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